네, 다음 주 야당 청문회 정말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첫 걸림돌일 수도 있고요. 이번 정부에. 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결국 불발이 됐는데 다음 주에는 도대체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그런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과해라라는 얘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기류는 강경합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대변인,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같을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후보자 자질과 능력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을 공개해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는 없다고 했어요. 일단 읍소를 하는 분위기긴 한데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 일단 저희가 하나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한호숙 국장, 이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들. 그러니까 과거 전례로 봤을 때, 그러니까 비서실장급에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이제 긍정 평가를 할 수 있는 점이 솔직하게 했다는 점. 예, 예. 네. 그런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국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과 국정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적발된 것에 따른 국민적 상실감보다 네. 능력이나 자질이 있으면 쓰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3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그 3분의 2 정도 더 장관들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추가로 이런 문제들 나오면 그냥 네. 넘어가겠다는 얘기냐. 그리고 지금 문제는 결국 대통령께서 스스로 천명한 5대 원칙과 기준이 무너졌다. 예. 이 무너진 기준과 원칙과 기준을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묻는 거거든요. 또 하나 지금 형식으로 제기하는 건 네. 비서실장 안 된다. 안 된다. 대통령이 나서서 그냥 단지 대통령 급을 맞춰달라 이런 식의 어떤 떼쓰기라기보다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중요 인사는 내가 직접 발표한다고 해서 본인께서 나와서 발표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배경 설명까지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호평과 칭찬을 받았다고. 네. 근데 지금 비판이 나오고 문제제기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해명하시고 네. 국회의원들의 질문, 의혹 제기라든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풀려고 한다라는 해법들을 제시한다면 사실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네. 결국 대통령이 나와서 이 문제를 풀 것이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전 대선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 계속 연속해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비서실장이 했지만 역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진솔하게 국민과 국회의 사과와 양해를 구했으니 야당들은 대통령의 뜻을 이제는 대승적으로 수용해서 국무총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 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여당 원내대표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 문제는 문재인 후보 본인이 후보 시절에 분명히 그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대통령이 당선되신 거고요. 임명할 때도 다 직접 나와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대통령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으로 직접 인선을 발표했고 배경 설명까지 했으니까 대통령 입으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 과거 위장전입 문제에 누구보다 엄격했다. 같은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유승민 의원하고. 국민의당 비서실장 통해 들어야 하는 상황은 납득이 어렵다. 바른정당 인사원칙 위배한 데 대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은 읍소를 했지만 정치권은 지금 공세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모양새예요. 결국은 이제 부메랑에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부메랑이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인사 참사가 초창기에 있었죠. 첫 예. 번째 달만 해도 그러니까 2013년 3월에 벌써 6명에 가까운 인사가 이제 낙마하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죠. 당시에도 야당에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민정수석의 교체 이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 사실은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발목을 잡기 부담스럽죠. 지금 국민에 대한 지지도 많고 문재 정부가 사실은 다른 역대 정부에 비교해서 인수 기간도 없이 바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협치 국면에서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사실 임종석 실장의 사과도 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진정성에서 좀 의문이 든다. 네. 아까도 진정성이요? 얘기했지만 분명히 국민 선거 캠페인과 국정이 다르다고 얘기해버리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선거 캠페인 때 한 얘기들을 다 무시해도 된다. 예. 예. 그때부터는 국정 운영은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다시 하겠다는 게 되는데 굉장히 오만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네.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다시 다 불러서 예. 한번 만나면서 얘기를 하든 어떤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서영 소장께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이가 있는 분이 소통 아니었습니까? 직접 인사를 발표하고 소탈한 모습, 소통의 황제, 소통 대통령이라는까지 얘기도 듣는데 그런데 왜 이번 건은 본인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임종석 실장을 보고 하게 했을까요? 네거티브한 측면 때문에 그렇겠죠. 네거티브한 포지티브한 좋은 것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기가 좋은데 네. 아마 했던 문제를 반성하다든가 다시 한번 원칙을 재정립해야 하는 문제에 나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현실과 원칙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서 흠결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반칙과 특권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등장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반칙과 국민들이 특권에 대한, 90% 이상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어떻습니까? 범칙금 하나 안 내기 위해서 오히려 불법 주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광화문을 몇 바퀴 돌아도 주차장이 없을 경우엔 멀리 대고 돌아오고 안전벨트 하나도 지키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가 있는데 저는 그런 국민들의 바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정적이나 야당에 대해서 오히려 관대하게 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가혹하게 할 때만이 개혁의 동력이 생겨서 추후에 하려고 하는 개혁에 있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납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멋있는 말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스스로 했던 그 지명에 대해서 처리하든 아니면 원칙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불효불급한 필요가 있는지 이 사람이 그야말로 필요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여야 당 원내대표들과 대통령이 격이 없는 얘기를 통해서 설득과 대화라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면 지명을 처리하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정도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원칙과 관련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서 한국 공정한 대응을 네, 선물했습니다. 굉장히요. 네, 말씀하시죠.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문제를 방안의 하나로 검토했을 겁니다. 예. 근데 아, 굉장히 네.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간단치 않은 문제. 예, 왜냐하면 지금 세 사람 제기했던 위장전입 문제 자체가 예.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국정 운영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그 대타협의 또 대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씩 번갈아 가며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똑같은 동일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인사상의 어려움들을 당신들도 다음에 예. 총권을 잡을 거고 국정 네. 운영 하면서 나와 같은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텐데 우리 그러면 새로운 인사 기준들을 좀 마련하자라고 좀 대국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 국장님 말씀이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얘기인데 예. 저는 좀 가혹하게 얘기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얘기하는 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예. 구시대의 낡은 관행을 결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크거든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흠결 있는 사람보다는 다소 평범하지만 보통 사람의 눈높이에서 일을 추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상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문제만큼은 단순하게 현실의 문제,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바라는 보편적 상식과 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용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은 청문위원들을 불러서 설득하라고 말씀하셨고 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은 지명 철회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 분 그런데. 모두 어떻게 보면 애정어린 조언이 묻어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훈훈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려하는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 보름은 문재인의 시간, 문재인 태풍이 불었습니다.
출범 16일 만에 태풍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로 흔들립니다. 5대 비리 관련 임무를 등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깨져가는 작금의 상황을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직접 해결하라는 부분이 아마 이제 두 패널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어떤 기류를 여기서 좀 읽어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명분을 달라라는 것이겠죠. 명분을 달라.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속내는 지금 사실은 발목 잡는 같이 계속 비춰지면 국민의당도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로서는 국민의당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어떤 그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스스로의 존재 기반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왜 이런 것들도 야당에서 제대로 못하느냐. 네. 이런 비난이 당연히 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부가 잘 되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고, 그리고 이번 처음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정도 나왔을 때만 해도 예. 그래도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그냥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게 이제 내부적인 대세였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이제 김상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부기가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해명이. 야당의 존재 이유 이거를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비서실장 갖고는 안 되고 네. 정말 대통령 이야기 해야지만이 우리도 예를 들어 그쪽 지지자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는가.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떤 면에서 이 사당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한 당이 한 야당이 해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그 정당 구조 거기에다가 지금 문제가 점점 더 문제가 꼬이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나와야지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박 전 대표의 지금 트위터 딱 보면서 드디어 이제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기지개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중요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청문특위에서 청문특위가 지금 민주당에 5명, 한국당에 5명, 네. 국민의당에 2명, 바른정당에 1명입니다. 그래서 과반을 넘으면 청문특위에서 이제 그 보고서 통과되는 거죠. 네. 결국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하냐 달려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다. 본회의 들어가서 이제 인준투표할 텐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120명이고 네. 국민의당이 40명입니다. 국민의당이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가장 몸값을 올린 절호의 기회에 놓여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국면에서 박 전 대표 등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딱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네. 결국은 지금 여야적 협의체 등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국민의당을 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서 앞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당을 중요한 파트너로 예. 함께 만들려는 그런 여러 가지 좀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저희가 잠시 볼 건데요. 오늘 하루 종일 검색어가 가장 높이 올라갔던 정치인이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수석 대표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는데 문자 폭탄. 사실 특정 세력이지 않냐. 잘못하면 민의가 왜곡되고 인민독재가 생길 수도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해소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문자 폭탄에다 강한 불만을 토로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검색어 순위 정치인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받아본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면 내가 탄핵 때 무제한이 받았다. 처음에는 좀 성가시지만 며칠 지나면 적응되더라. 하루에 10,000개도 넘는 문자 폭탄 받을 때가 정치 전성기였다 싶다.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 한답니다. 부고 말고는 신문에 나오는 게 나는 가장 좋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자 폭탄 받을 때가 정치 전성기였다. 이현주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이 두 분의 얘기들.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 이야기가 결국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나한테 네. 보내는 거지 관심도 없으면 문자 폭탄 네, 안 한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네. 거의 신상털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이 강남에 있고 네. 뭐 있고 해서 등등 막 그 이현주 의원에 대한 그 공세 자체가 네. 네티즌들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본인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낙연 후보자를 겨냥해서 이제 물건이라고 그랬거든요. 나쁜 물건을 네. 뭐 국민한테 내라고 사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얻어맞고 있고 또 거기다가 그 신상 털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자면 네. 도저히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문자 폭탄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무슨 어떤 정중한 건이라기보다는 거의 욕설에 가까운 것들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게 하나의 뭐 일부에서는
민주주의의 어떤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어쩌면 상당히 이런 하나의 폭력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태경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 관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저렇게 욕설로 문자 폭탄을 뭐 수천 개, 수만 개 보내는 것 자체는 예. 이거는 명백한 이제 저는 폭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폭력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관대하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긴 해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국민들은 문자 보내도 되고 국민들은 안 되냐, 국회의원들은 문자 보내고 우리는 안 되냐, 국민들은 세상 바뀌었다 적응해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당황하고 적응은 잘 안 되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정치인이 국민은 의뢰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과 심정을 헤아렸으면 좋겠다. 약간 좀 감내해라. 정치인이라는 숙명이 그렇다. 이야기할 때 비난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긴 해요. 그렇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 정부의 반대자에 대해서 네. 저렇게 집단 문자를 보내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네. 아, 그래요? 저는 뭐 그것은 효과보다는 오히려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를 할 때 지켜보는 관전자 입장의 국민들이 저 집단이 아주 건강한 집단이라고 생각할 텐데 네.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무조건 저렇게 배척한다면 획일적이고 독선적이지 않을까 하고 그게 우려되고요. 그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저는 이현주 의원의 반응이나 청문위원들의 반응 또한 너무 과하다는 생각. 너무 반민주적이다. 네. 아니 공인들은 저런 것들을 받아들일 숙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의 지자체장들, 군수나 구청장들은 주민 소환제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을 정도군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렇게 비난 일색인 문자에 대해서 건전한 정책 제안이라든가 지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히려 제도하고 양성화하는 걸 고민해야지.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은 부풀보다는 악플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서 양성화하는 방법도 고민하신 게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차장도 이제 칼럼을 쓰면 악플도 많이 달릴 때도 있고 좋은 칭찬 들을 때도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악플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 건가요? 정치인들도? 그래서 무플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 악플 굉장히 심한 거 많이 달리죠. 근데 예. 잘 보지 않으면 그만인데 악플 같은 경우는 문자 폭탄 같은 경우는 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얘기할 정도로 새벽 시간에 네. 그리고 누가 의도적으로 딱 정해서 한 번에 날리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집중된 시간에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못할 정도가 돼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오겠죠. 네. 전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으로서 악플 정도 악플이라든지 문자 폭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 그것보다는 그런 행위를 하는 지지자들을 좀 말리고 그게 오히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나중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차곡차곡 사실 마음에 쌓아놓는 어떻게 보면 다음에 그럼 다시 두고 보자 이렇게 만드는 나쁜 계기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붙이거나 혹은 또 지금 정청래 전 의원 얘기한 것처럼 네. 잘 견뎌라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그게 더 오히려 나쁜 폭력적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사랑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성적인 지지자보다는 건전한 비판 세력, 그것이 더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대통령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으로 직접 인선을 발표했고 배경 설명까지 했으니까 대통령 입으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 과거 위장전이 문제에 누구보다 엄격했다. 같은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유승민 의원하고. 국민의당 비서실장 통해 들어야 하는 상황은 납득이 어렵다. 바른정당 인사원칙 위배한 데 대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은 읍소를 했지만 정치권은 지금 공세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모양새예요. 결국은 이제 부메랑에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부메랑이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인사 참사가 초창기에 있었죠. 첫 번째 달만 해도 2013년 3월에 벌써 6명에 가까운 인사가 이제 낙마하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죠. 당시에도 야당에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민정수석의 교체 이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발목을 잡기 부담스럽죠. 지금 국민에 대한 지지도 많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다른 역대 정부에 비교해서 인수 기간도 없이 바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협치 국면에서 좀 도와줄 건 도와주고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사실 임종석 실장의 사과도 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진정성에서 좀 의문이 든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국민 선거 캠페인과 국정이 다르다 얘기해버리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선거 캠페인 때 한 얘기들을 다 무시해도 된다. 예. 그때부터는 국정 운영은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다시 하겠다는 게 되는데 굉장히 오만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네. 때문에 그야말로 필요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여야 당 원내대표들과 대통령이 격이 없는 얘기를 통해서 설득과 대화라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면 지명을 처리하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정도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원칙과 관련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서 강경한 대응을 네, 주문했습니다. 굉장히요. 네, 말씀하시죠.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문제를 방안의 하나로 검토했을 겁니다. 예. 근데 아, 굉장히 네.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간단치 않은 문제. 예, 왜냐하면 지금 세 사람 제기했던 위장전입 문제 자체가 예.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국정 운영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그 대타협의 또는 대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씩 번갈아 가며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똑같은 동일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인사상의 어려움들을 당신들도 다음에 예. 총권을 잡을 거고 국정 네. 운영 하면서 나와 같은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텐데 우리 그러면 새로운 인사 기준들을 좀 마련하자라고 네. 좀 대국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 국장님 말씀이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얘기인데 예. 저는 좀 가혹하게 얘기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얘기하는 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예.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예. 예. 구시대의 낡은 관행을 결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제가 볼 네, 다음 주 야당 청문회 정말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첫 걸림돌일 수도 있고요. 이번 정부에. 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결국 불발이 됐는데 다음 주에는 도대체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그런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과해라라는 얘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기류는 강경합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대변인,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같을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후보자 자질과 능력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을 공개해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는 없다고 했어요. 일단 읍소를 하는 분위기긴 한데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하나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한호숙 국장이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들. 그러니까 과거 전례로 봤을 때, 그러니까 비서실장급에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이제 긍정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솔직하게 했다는 점. 예, 예. 네. 그런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국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과 국정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적발된 것에 따른 국민적 상실감보다 네. 능력이나 자질이 있으면 쓰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3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그 3분의 2 정도 더 장관들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추가로 이런 문제들 나오면 그냥 네. 넘어가겠다는 얘기냐. 그리고 지금 문제는 결국 대통령께서 스스로 천명한 5대 원칙과 기준이 무너졌다. 예. 이 무너진 기준과 원칙과 기준을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묻는 거거든요. 또 하나 지금 형식으로 제기하는 건 네. 비서실장 안 된다. 안 된다. 대통령이 나서서 그냥 단지 대통령 급을 맞춰달라 이런 식의 어떤 떼쓰기라기보다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중요 인사는 내가 직접 발표한다고 해서 본인께서 나와서 발표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배경 설명까지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호평과 칭찬을 받았다고. 네. 근데 지금 비판이 나오고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해명을 하시고 네. 국회의원들의 질문, 의혹 제기라든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풀려고 한다라는 해법들을 제시한다면 사실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네. 결국 대통령이 나와서 이 문제를 풀 것이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전 대선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 계속 연속해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비서실장이 했지만 역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진솔하게
국민과 국회의 사과와 양해를 구했으니 야당들은 대통령의 뜻을 이제는 대승적으로 수용해서 국무총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 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여당 원내대표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 문제는 문재인 후보 본인이 후보 시절에 분명히 그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대통령이 당선되신 거고요. 임명할 때도 다 직접 나와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다시 다 불러서 예. 한번 만나면서 얘기를 하든 어떤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서영호 소장께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이가 있는 분이 소통 아니었습니까? 직접 인사를 발표하고 소탈한 모습, 소통의 황제, 소통 대통령이라는까지 얘기도 듣는데 그런데 왜 이번 건은 본인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임종석 실장을 보고 하게 했을까요? 네거티브한 측면 때문에 그렇겠죠. 네거티브한 포지티브한 좋은 것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기가 좋은데 네. 아마 했던 문제를 그 반성하라든가 다시 한번 원칙을 재정립해야 하는 문제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현실과 원칙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서 흠결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반칙과 특권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등장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반칙과 국민들이 특권에 대한, 예. 90% 이상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어떻습니까? 범칙금 하나 안 내기 위해서 오히려 불법 주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광화문을 몇 바퀴 돌아도 주차장이 없을 경우엔 멀리 대고 돌아오고 안전벨트 하나도 지키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가 있는데 저는 그런 국민들 바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정적이나 야당에 대해서 오히려 관대하게 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가혹하게 할 때만이 개혁의 동력이 생겨서 추후에 하려고 하는 개혁에 있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납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멋있는 말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스스로 했던 그 지명에 대해서 처리하든 아니면 원칙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불효불급한 필요가 있는지 이 사람이